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보령시에서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모바일 투표라고 합니다. 비주류는 폐지를 주장한 반면에 주류는 유지를 전제로 한 보완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 치러진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모바일 투표 존폐 여부가 차기 당권의 향배를 가를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논란을 벌인 것 같은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선 좀 한심합니다.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당권 타령이나 하고 있는 행태가 갑갑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클 때 활성화되는 법인데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일까요?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간의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이 헌물을 켜도 한참 크게 켜고 있는 듯합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서 만든 아이디 가운데 5개를 이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국정원이 김 씨 외에도 다른 요원 또는 제3의 인물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경찰은 해당 수사 책임자를 교체했다죠. 이 문책 차원인지 아니면 덮기 차원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이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최강서 씨의 유족과 동료 노동자 50여 명이 공장 안에 최 씨의 주검이 든 관을 안치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하는데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법의 성질은 차다 못해 싸늘한 게 더 일반적입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이 김재철 MBC 사장이 김훈이란 가명을 사용해서 지방 호텔에 투숙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인천 니은 호텔에서 2010년 9월에 김훈이란 이름으로 40여만 원을 쓰고 법인카드로 200여만 원어치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밝혔고요. 2011년 6월에는 인천 디귿 호텔에 숙박을 했고 전날엔 귀금속 119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김재철 사장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방식이 한마디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 원의 연금을 주되 국민연금을 타는 노인에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에게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이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강한 반발이 일었거든요. 그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연금의 실체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이신 김현명 교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좀 풀면 애당초 인수해서 나왔던 방안은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을 주는데 국민연금을 타는 노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연금을 15만 원을 탄다. 그러면 여기다가 5만 원만 더 얹어서 20만 원을 맞춰준다. 이런 방안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 인수위의 방안이 이게 명확한 보도자료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언론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찔끔찔끔 흘리는 식으로 나와갖고 네. 뭐가 진짜 아니었고 뭐가 이게 오보였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하죠. 뭐 어쩔 수 네. 없잖아요. 뭐 한마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수천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저도 연금을 한 20년 공부했습니다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네. 참 이런 행태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네네. 예, 그 참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박근혜 당선인이 워낙 논란이 되니까 정리하겠다고 발언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상정해 보세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67세인데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월 수입 30만 원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20만 원을 그거를 내용을 쪼개 보면요. 자기의 그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 50%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받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10만 원. 그다음에 자기 평균 소득 예,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 10만 원.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 1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게 30만 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0만 원하고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을 합치면 그걸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을 달고 예. 20만 원이 충족이 되니까 더 안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저번에도 조삼모사란 말을 했는데 예. 더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이거 사기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거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반응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이전에 대통령 후보 공약 토론회나 이런 데서 토의돼야 했었을 내용이 나중에 지금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자기가 받던 국민연금액에다가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렇죠.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나 국민연금 탈퇴하겠다 이런 여론이 그렇죠.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논의를 아주 쉽게 정리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이전에 10만 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예. 9만 몇천 원 됐었는데 예. 자,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분들도 10만 원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국민연금 수령액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인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국민연금 액수하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연금 외에 그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깎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러니까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아까 케이스로 돌아가서요. 기초노령연금 10만 원 받고 국민연금 20만 원 받는 분이 계시면 원래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줘 갖고 총 4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국민들. 그게 국민들이 이해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으로 다 이해를 했고 99.9%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인수위의 그 최근 안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20만 원 받고 기초노령연금 10만 원 받는 분한테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줘갖고 40만 원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3만 원 언론 보도마다 틀린데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기존의 10만 원은 그대로 주는 대신에. 예, 예. 그러니까 20만 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13만 추가적으로 원.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공약이 3만 원에서 5만 원만 주겠다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겠다가 아니라 13만 원 내지 많아야 15만 원 주겠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예. 역시 그 결국은 재원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예, 그 이번 그 인수위에서 계속 발표한 여러 가지 그 이 저기 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철학의 빈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왜 존재해야 되고 예. 기초노령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권적인 차원에서 철학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모르긴 몰라도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꿰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숫자 노름을.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처음에 그 출발하는 정권치곤 네.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철학적이고 원론적이고 정권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이렇게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그 김현문 교수께서는 저번에 이제 저 이탈남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국민연금 기금으로 예.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를 보면은 그 2059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80년으로 늦추려면 보험료를 20년간 44% 올려야 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험료율이 9.0%였는데 이걸 13.0%까지 올려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저번에 김현명 교수께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셨던 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 진단이 정반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이제 두 가지 큰 대립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충분히 우리 후세대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 있기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기금 고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그 네네. 개혁안을 만들게 되고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연금을 덜 주거나 즉 나가는 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보험료를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연장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예, 예. 근데 이제 저번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400조? 예, 지금 400조. 400조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예,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전문가에서도 완전히 흐름이 대별되는 거네요.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두 개의 흐름이. 예, 예.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요. 세계은행을 비롯한 이제 신자유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그 연금 개혁론은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 쪽으로 가자라는 흐름이 좀 있고요. 네. 전통적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쪽의 노선을 대변하는 ILO라든지 국제노동기구요. 이쪽이나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반드시 그게 경제적으로도 이롭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왜 위험한 건가요? 한 가지 종잣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몇 가지 예를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예만 들을게요. 예를 들면 2040년도 초반에 국민연금 기금이 GDP의 한 50%까지 쌓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우리나라 예. 케이스가요. 예. 그럼 20년 동안 GDP의 50%가 영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 기금 50%가 쌓여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수표로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지하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예.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죠. 예. 예. 그런데 연금을 주식으로 줄 수 없죠. 연금을 부동산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손해가 발생되는 정도가 아니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GDP의 50% 되는 금액을 20년 동안 영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GDP의 50%를 현금으로 만들려면 1년에 대략 GDP의 2.5%를 팔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팔아야 되고 근데 주식으로 팔면은 주식은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의 그 투기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한 1조 원어치만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주가가 한 100포인트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GDP의 1년에 2.5%씩 현금화를 시켜야 돼요. 주식 팔아야 되고 채권 팔아야 되고. GDP 2.5%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GDP가 지금 대략 한 1,300조 되니까 2%면은 26조. 와, 그럼 뭐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고 예. 그냥 뭐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 팝니다. 못 팔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은 보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 그것이 갖고 올 경제적 충격을 생각하면 예. 그게 단순히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예. 나중에 현금으로 유동화시키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의 금융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국민연금기금은 특정 시점에 가면은 현금 유동화를 위해서 주식도 팔아야 되고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채권도 팔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근데 좀 그러면 시야를 글로벌로 넓혀갖고 예.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을 안 주고 예. 이런 거 빼서 그러면 해외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이 총 뭐 예를 들어 지금 400조가 있는데 400조가 있는데 기금이 네. 주식에 한 90조 들어가 있고요. 채권에 한 250조 들어가 있고 그럼 해외를 좀 더 많이 늘리자.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분산 투자라는 원칙에 입각해 갖고 그렇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뭐 100조어치 산다고 칩시다. 네. 똑같이 국내 주식을 100조 산다고 쳐봐요. 예. 국내 주식을 사면 국내 기업들 자금 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고용량이 고용량이 늘어나고 투자 자본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외국에다가 투자하면 외국 기업들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또 그렇네. 예,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돈 빼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딜레마는 또 뭐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환율 리스크에 너무 노출이 되는 위험을 또 감당해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이야. 그 또 하나 딜레마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가 월스트리트에 가고 직접 주식 투자 못해요. 그럴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외국의 유명 금융회사들한테 위탁을 줘요. 또 그럼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몇 퍼센트나 되는데? 뭐 엄청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네요. 그렇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아주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같이 경제나 재테크에 문외한인 사람이 볼 때는 돈은 쟁여놓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저는 기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그 돈으로 현세대 노인 지금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연금을 받으니까 후세대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400조 중에 채권에 250조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다 국가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국공채입니다. 그건 또 어차피 세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갖고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30년짜리 국공채를 발행했다고 쳐봐요. 예. 그럼 30년 뒤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누가 갚아요? 국민이 갚는 거죠. 그 국민이 우리 후세대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아랫돌 빼서 윗돌게 하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후세대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만약에 딜레마죠. 후세대한테 부담이 간다고 하면 그게 그거네요. 그렇죠. 부담 규모나 이런 건 성격은. 예.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공부 좀 했는데요.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짚어보죠. 지금 국민연금 기금의 그 이제 활용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금 국민연금 기금 400조 가운데 국내 기업에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주식 투자가 돼 있는 겁니까? 주식 전체 시가 총액에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는 게 한 6% 정도 갖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에요? 예, 예. 아, 그렇게 큰 손입니까 국민연금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예, 거고 예.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나라 주식 시장에 6%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들 주식은 예. 거의 지분율이 지금 좀 적은 거는 뭐 2, 3% 됩니다만 거의 맥시멈 10%까지 다 찼어요. 뭐 9%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 갖고 있고. 국민연금 지분율이? 예, 예. 와. 그러니까 그러면 100대 기업 주식에 총수일가보다 지분율이 훨씬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 평균 지분율을 따지면 그 총수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이 대략 2%가 안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평균 4, 5% 되니까 예. 사실상 총수 지분율보다 더 몇 배 높습니다. 야, 그 지분만 제대로 행사하면 이 재벌을 어떻게 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쉬운 얘기 같지만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래서 나온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적극적으로 그 지분을 가지고 경영 참여를 해서 예. 의결권을 행사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먼저 그 의결권이라는 내용 그 용어는요. 네.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고 굉장히 지금 범위가 좁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그렇죠, 맞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주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라는 게 예를 들어 회계장부 열람할 수 있고요. 네. 사회이사 추천할 수 있고 예. 감사 추천할 수 있고 CEO들의 연봉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 그거 제한할 수 있고 그렇죠. 등등 여러 가지 그 대표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가 꽤 많습니다. 네. 의결권은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까지는 넓은 의미의 그런 주주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 주총에 가갖고 나온 제안에 대해서 찬반이나 중립을 지키는 의결권만 행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행사할 권한이 많은데 안 해온 겁니다. 그 좁은 의미의 의결권만 행사해 온 거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로 좀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주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특정 회사 주식을 10% 이상 못 갖게 돼 있어요. 아, 법으로 그렇게 명시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워낙 돈이 많이 쌓이고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20%로 늘리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논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맥시멈 10%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대주주임에는 틀림없지만 소액 주주입니다. 그렇죠. 다른 주주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이번에 그 신문에 많이 났던 그 동아제약 그 회사 분할 문제로 주총에서 표대결을 했죠. 근데 국민연금이 졌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쪽의 의견을 낸 지분이 23%, 저쪽 동아제약 오너 쪽이 73%였고 국민연금이 졌어요. 예. 이제 그 소액 주주, 소수 주주라는 것이라는 거에 한계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은 공공 자본이거든요.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권을 합리적으로 잘 행사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친다든지 기업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데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정부가 완전히 다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선까지 주주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토론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중립적이고 이런 민간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갖고 여기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이미 그 의결권 행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공단 산하 그 기금운용본부라는 데가 실제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정부하고 연금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경총하고 전경련이 추천하는 사람 2명,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단체 그래갖고 시민단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또 2명, 예. 연구단체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시민단체는 예전엔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사람이 가서 위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더니 한반도 선진화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한반도 선진화하고 그 전문적인 그 의결권 행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추천하는 권한을 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근데 아무튼 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지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의결권을 이 전문위원회에서 다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 통상적인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예.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단이 좀 하기 힘든 부분이거나 사회적으로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 중에 일부를 의결권 전문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들어갖고 행사하는 거죠. 속칭 뒤탈이 염려되는 것만 넘기는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90몇 %는 다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 본부에서 하고. 예. 폭탄 돌리기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네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 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남은 수단이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원칙은 행사하는 걸로 하되 예. 범위, 수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죠. 지금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로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주로 그 재벌 기업, 대기업 위주인가요? 아무래도 수익률을 생각하고 안정성을 생각하면 중소기업 리스크가 큰 여기보다는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주식에 투자된 거를 이제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를 해보면요. 대형주가 이제 상위 100대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주식 투자분의 한 8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분의 85%. 예. 거의 그쪽으로 다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매일 비판하는 게 예. 아니 대기업에선 고용도 안 생기고 네.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중소기업 쪽이 앞으로 이제 일자리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중소기업 쪽에다가는 투자를 안 하고 네. 왜 이렇게 대기업한테만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 국민한테 돈 모아서 대기업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편향적인 투자다. 그래서 예. 중소기업 같은 부분에도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은 대기업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대기업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를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우리 사회 전체 사회경제 구조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더 좋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무슨 기획재정부냐? 그럼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이 낸 어떤 연금보험료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국민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금 주고 부담 안 주고 이게 뭔가 목표이고 존재 이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신탁기금이라는 걸로 이해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국민연금기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럼 잃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잃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것도 우리 국민이겠죠. 대부분 개미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똑같은 돈 갖고 누가 따먹고 누가 잃느냐 예. 이 문제네요. 결국. 다른 하나 예를 들면 저 이쪽에 어디야 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중에 일산에서 태계원까지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막 그 통행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 주식회사가 서울고속도로인데 그 지분율을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는데요? 80, 한 6%인가 갖고 있으니까 거의 일대 주주입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완전 지배주주네 완전.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수익이 연간 수익이 몇십억인가 났어요. 근데 국민연금 쪽에다가 이자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한 1,3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최소 수입 규정 있잖아요. MSG라고 알려진. 예, 세금으로 예. 다시 그러니까 메워줘야 되는. 예. 예. 그래서 세금으로 메워줬습니다. 그걸 또 그러니까 연금이 가져간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라고 하면은 예. 뭐 별 말이 없겠습니다만 국민연금기금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라는 예.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기금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기금 고갈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뭐 이런 효과만 있는 거고 네. 또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해 갖고 항상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은 좀 맨날 예, 돈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아까 예를 말씀드리면 2040년에서 2060년에 걸쳐 갖고 GDP 52%가 영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050년 정도에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게 한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다행히도 기금이 축적돼 가는 시기에 위기가 왔는데 벌충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금이 빠지는 시기에 그런 사태가 한번 오게 되면 난리 나겠네.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국은 그날로 망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기금이 너무 많이 쌓였다가 너무 급속히 없어지는 이 그림은 네. 실제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근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가 6%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시에 처분하면 난리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처분 못합니다. 못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갖고 있는 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것의 85%가 상위 100대 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금의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이런 방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영기금이 지금 400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게 100조다 만약에 가정한다면 100조 가운데 그래서 40조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사회적 합의나 내부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까 그 얘기했던 수익률, 안정성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몰아주기 그 투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스웨덴도 대략 GDP 한 27% 정도 기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 주만 사라고 별도의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국민연금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후세대들이 인구가 많아져 갖고 그렇죠. 고용량이 늘어나야지 보험료도 그렇죠. 내고 세금도 내야지 그렇죠. 노인들 그렇죠. 연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예. 연금 제도에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연금 제도에 더 좋은 거고 예. 전체 사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한 그 전체 주식 투자 총량이 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쪽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중형주가 예. 대략 이제 중소기업주에 해당이 될 텐데 그 시장 비중이 한 10%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연금이 갖고 있는 중형주 비중이 한 8%밖에 안 될 거예요. 한 2% 비중이 나죠. 예.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도 주식 시장에서 중소기업주 사고 팔고 해갖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예. 그걸 집중적으로 인수를 해주게 되면 예.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고용량을 늘리고 사회 발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85%가 상위 100대 기업에 몰려 있다고 했는데 상위 100대 기업에서도 반사회적인 그 경영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이마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그 주식 지분을 가지고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반시장적인 발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른 나라의 그 국민연금 기금이나 네. 공적연금 기금이 예.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실제 주식을 처분한 사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있습니까?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줄여갖고 캘퍼스라고 합니다. 예. 캘퍼스가 미국 주식 시장의 한 0.4%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기금인데요. 예. 실제 그 캘퍼스 리스트라고 있어요. 캘퍼스에서 매년 어떤 기업에 우리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 순간에 시장에 어마어마한 시그널이 그렇죠. 가는 거죠. 예, 시장의 시그널이 굉장히 세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캘퍼스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게 되고 뭐 예. 저런 일도 합니다. 특정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회이사 추천권이 있으니까 예. 이 회사의 사회이사를 환경보호론자로 선임을 하라라고 요구를 해갖고 실제 관철시킨 사례도 있고요.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예를 들어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예. 요새 문제가 되는 이마트가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1,561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작년 중반 정도예요. 네. 그리고 지분율이 한 2.24% 정도 됩니다. 이마트 시가총액이 한 6조 9천억 정도 되니까 지분율이 2.24%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그 계속 지금도 논란이 됐으면 한진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예. 한진중공업도 한 218억 갖고 있고요. 예. 지분율이 한 3.2%. 오호. 그다음에 쌍용자동차도 조금 갖고 있어요. 한 29억 갖고 있는데 지분율 0.4%. 그다음에 대기업은 뭐 말할 수도 없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로 시끄러운데 거기 지분율이 6.2%예요. 어우, 상당히 높네요. 예, 3조 1,700억 갖고 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 뭐 노조 허용 안 하는 대표적인 반노동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11조 원 갖고 있어서 지분율이 6.59%입니다. 와,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높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전 국민들이 낸 보험료, 대부분이 다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 아닙니까? 당연하죠.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가 국민연금 기금을 형성하는데 그 국민연금 기금이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삼으로 인해 갖고 그 회사를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금 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낸 국민연금이 나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기금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쓰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요. 미국의 노동운동단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거의 뭐 기초적인 수준이라서 대부분 다 기업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 기업연금 제도에서 돈이 쌓이면 그걸 갖고 금융회사나 투신사 이런 쪽에다가 기금을 운용해달라고 위탁을 줘요. 근데 그게 다 월스트리트 자본이죠. 근데 그 월스트리트 자본이 그 돈 갖고 회사 M&A하고 구조조정하고 제3세계에 투자해갖고 막 아동 노동 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노동운동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낸 돈이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기업연금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기금 말고도 지금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예전엔 그냥 일시불로 수령했는데 그걸 퇴직연금 기금으로 만들어 갖고 삼성생명에 위탁 주고 뭐 그렇죠. 보험사로 들어가죠. 근데
그 기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아무런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 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그 기금이 결국은 대기업들 자금 대주고 이래갖고 결국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동운동단체한테 국민연금 기금이 이게 네가 낸 돈이 너희들을 옥죄고 있다. 예. 퇴직연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거 지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데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반사회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콕 찍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찍거나 예.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찍어서 예. 당신들의 경영이 지금 반노동자적이고 반사회적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처분을 해버리겠다. 예. 내지 그런 경영을 지금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한다. 예. 이러면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은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기업 탄압이라고.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예. 뭐 연금 사회주의니 뭐 관이치겠지.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거는 국제 관례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예, 거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예.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쳐놔야지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갖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서 기금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을 게 주주자본주의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로지 그러니까 배당에 목을 거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용이 창출이 되지 않는 악순환으로 예. 가고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국민연금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주주자본주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것이 다시 어떤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을 옥죄는 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외국의 학자가 어느 토론회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야 너네 400조 쌓여 있다며 예. 뭐 이렇게 많냐 그러고 곧 뭐 GDP의 50% 된다며 이 돈 어떻게 쓸 거니 그래서 나도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하는 말이 너희 나라가 앞으로 금융자본주의 쪽으로 갈 작정을 하면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예. 니네 나라가 그렇게 가갖고 성공할 수 있겠냐? 금융자본주의는 미국에서 망했잖아요. 예. 그잖아요. 2008년 그 서프라임이 결국 그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는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국 메시지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연금 기금 지금 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네요. 오히려 그 돈을 낸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돈 내놓고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좀 감정적인 표현하면 자기 돈 내놓고 자기 뺨 맞는 건데 네. 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는 노동계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쪽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그 400조 원을 가지고 전부 다 국내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해외에서 그러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겠네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갖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유명한 그 금융회사들 다 모이라고 그러면 잘 안 모이는데 모이는 이유가 네. 국민연금 기금의 힘 때문에 다 모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 꼭 동행을 합니까? 뭐 필요할 때 뭐 불러주기도 하겠죠. 뭐. 예. 예.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가서 그 기금을 가지고 건물도 사들이고 또 주식도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런던의 그 더 시티라고 왜 런던의 금융 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그 HSBC 예, 그 예. 은행 예, 빌딩을 1조 4천억을 주고 샀어요. 국민연금 가장 큰 관리공단이. 게 예. 그다음에 뭐 7천억짜리 뭐 빌딩, 뭐 4천억짜리 빌딩 그 뭐 자세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 1조 4천억짜리 런던에 있는 빌딩을 살 돈이 있으면 네. 그 돈 갖고 우리나라에 국공립 보육시설 없어서 난리인데 예. 국공립 보육시설 짓지 왜 예. 그걸 거기 가갖고 남 좋은 일 시켜주냐. 물론 기금의 분산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해외에 있는 거 좀 해야 됩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쪽은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야. 실제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한 예. 예를 들어 국공립 병원 확충이라든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돈을 안 쓴단 말입니다.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안 난다는 게요.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이 직접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져갖고 그 보육시설에 나오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네. 국가가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아니면 국공립병원지라고 특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을 국민연금기금이 인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사회투자채권이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출산율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연기금이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줘야지 이게 그렇죠. 연금의 장래와 우리 사회 장래에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수익률 위주의 그 투자 방식으로 갔다가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은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는 작업.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적 수익률 말고 사회적 수익률을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가면은 또 나중에 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고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형 건물이나 이런 것을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바닥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제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면 건물 가치도 올라갈 때는 그때 되팔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 이래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도 해외 부동산을 그런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400조라는 돈을 어디까지 일종의 그 사회적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그다음에 고용량을 늘리는 투자 이런 쪽에 쓸 건지 또 얼마는 그런 쪽에 쓸 건지 지금은 전부 다 100%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란 말이에요. 수익률 위주로. 오로지 수익만. 그렇게 쓰이는 게 문제라는 얘기고 그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면 수익률 생기죠. 거기도. 물론 잘못하면 또 쪽박 차는 거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100% 번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낸 돈을 갖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얘기를 안 해왔고 너무나 무지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그러면 돈 많이 벌어갖고 기금 사이즈 크게 늘려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요. 아무튼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한 큰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해외 나가면 VVIP겠네요. 그렇죠. 뭐 저도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국제금융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막강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영국의 그 HSBC 그 건물 사들였다고 1조 4천억 들여서. 그 전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국내 위상보다 해외 나가서 위상이 더 어마어마하게 높은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절대 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투신사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연금관리공단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분 중에 하나죠. 그 정도 이상입니까? 이야. 아마 대통령보다 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대단한 자리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말이 400조 원이죠. 예. 그게 조그만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결제 도장을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1조 2조가 휙휙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돈은 있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잘못될 가능성,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 체계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고쳐나가지 않으면 만약에 저 국민연금 기금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그냥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잘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금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지 얘기만 나오면 맨날 나오는 타령, 재원이 없다. 이것도 상당 부분이 해소도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온 거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기업 그 투자 철회하면 안 되냐. 외국에는 실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실제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걸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단체 쪽에서 예를 들어 이제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이마트가 반사회적 기업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으니까 투자 철회하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낸 돈이니까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야, 이 국민연금기금이 이마트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한진중공업도 갖고 있고 쌍용자동차 갖고 있고 있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 다 해야죠. 예. 다 반사회적 기업의 속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다는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상징적인 의미에서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발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투자 철회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철회까지 안 간다고 폰만 한번 잡아도 엄청난 시그널일 것 같아요. 시장의 시그널이 굉장히 세게 가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뭐 정권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일 텐데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아마 동아제약에서 그 반대표 던진 것도 결국 이제 그거 의식해서 던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새로운 관점을 하나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세금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꼭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점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 한 독자가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에서, 집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열기를, 그 열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멍했던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1470만 명이 한마음이 되는 데에 대선 올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못다한 숙면 취하시고 좀 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요. 앞으로의 1800일 동안도 묵묵히 버텨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이탈남과 대선 논례를 사랑해 주시고 10만인 클럽 가입으로 후원해 주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마이TV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중파와 보수 정편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6,300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10,000명을 만들어보지요. 10만인 클럽 참여는 오마이뉴스 메인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선 올레는 끝났지만 힐링 올레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힘껏 껴안아 줍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반사회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 철회를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경고를 하자는 방안, 그리고 엄청나게 쌓아둔 기금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하자는 방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노동자가 낸 연금보험료가 반노동 경영을 일삼는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해법도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